네,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사실 간단한데요. 네, 외국인이 지정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사면 먼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집을 산 뒤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바로 세를 놓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수요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을 산 외국인은 규제 전 11,000여 명에서 이제 올해의 경우 약 9,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1년 사이에 약 18%가 줄었어요. 네, 그중에서도 중국인 매수자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감소한 외국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만 보면 약 20% 이상 줄었는데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가 꽤 많이 컸다면서요. 네, 경기는 약 22%, 인천은 17%, 서울은 7% 감소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1% 정도 줄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뚜렷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수도권 하면 제주도가 참 궁금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 제주 땅을 다 사들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만 적용됐습니다. 제주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제주 전체의 약 1.2%였고요. 외국인 소유주택은 1년 새 5%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간에 떠돌았던 제주도는 다 중국인 땅이다 이런 말은 조금 과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수도권 규제와도 나눠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수도권을 보면 규제 직전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지난해 8월 외국인 매수자는 전달보다 7% 늘었고 인천은 56%나 급증했습니다. 네,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살려고 하는 막차 매수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규제 직전에 거래가 모두 반영되고 나자 10월 외국인 매수자는 전달보다 32% 줄었습니다. 네, 물론 금리와 집값 등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보면 규제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오는 25일 지정 시한을 앞두고 규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법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돼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정상적인 거래는 보장을 하면서요. 또 투기 수요는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수요자들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공공전세에 신청자가 엄청 몰렸다면서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모집한 든든 전세주택의 경쟁률이 평균 165대 1을 기록했는데요. 기존 평균보다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와, 165대 1이라니 말은 듣는 전세라고 하는데 사실상 로또 당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단 한 가구 모집에 1,543명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그럼 로또네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든든 전세는요, 허그가 직접 사들인 주택을요, 무주택 가구에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이 주변 시세 90% 이하로 책정된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죠? 네, 한 번 입주하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연령 제한도 없어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네, 조건도 비교적 단순한 데다가 또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엄청 또 신뢰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이후에 가격만큼이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든든 전세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오랫동안 이사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수요가 몰리는 배경에는 민간 전세 시장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79주 연속 오른 반면 전세 매물은 연초보다 약 10% 줄었습니다. 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있고요. 세입자는 보증금이 안전한 집을 찾으면서 공공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허그는 올해 공급을 지난해의 2배인 3,600가구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경쟁률을 이제 살펴보면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높은 경쟁률 자체가 전세 시장의 어떤 불안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부도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늘어난 물량이 실제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관건이겠습니다. 네, 결국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요.
공공전세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자체를 늘려야 되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또 따라 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입니다.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요.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다가구 주택의 층수입니다. 지금은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4층까지 허용합니다.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으면 같은 땅에도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네, 한 층을 더 지으면 같은 땅의 주택을 약 33%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 면적 기준도 지금보다 약 1.5배 넓어집니다. 건물을 여러 동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공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오피스텔과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의 벽과 골조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에 또 레고블록처럼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도 공급을 늘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을 최대 30% 줄일 수 있지만 공사비는 일반 건축보다 30% 이상 비쌉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추가 공사 비용의 절반가량 이상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도요, 여러분 2030년까지 1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대출 한도는 2천만 원 높이고 금리와 세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의 목표는요, 이렇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 가구의 착공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착공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13만 가구가 바로 완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목표라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